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늘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도 있으니 소규모로 짧게 만나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이자 보복 정치라고 깎아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향년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바로 국왕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적인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안녕하세요. 의미를 더해줄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네, 아버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 전날인 어제 미리 부모님과 가족을 찾아온 시민들로 고향 기차역과 터미널이 북적였습니다. 역귀성에 나선 이들과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시민들까지 2년 만에 맞은 일상 회복 명절에 모두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차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손에 선물 상자를 든 시민도 있고 귀여운 아이를 안은 가족들까지 모두 설렘 가득한 표정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도 같이 먹고 손녀 재롱도 보시면서 이제 가까운 친척들하고 이제 재밌게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터미널도 고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온 귀성객은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언니네 가족이랑 같이 소고기도 구워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홍천에서 소고기 사왔는데 빨리 가가지고 같이 구워 먹고 싶어요. 고향을 찾아온 시민이 많은 가운데 자식이 힘들까 걱정돼 역귀성을 선택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 집으로 명절 새로 가고 있습니다. 차편도 내려오는 때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은 일상 회복 뒤 처음 맞은 명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친척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는 못 빼고 그냥 따로 할머니만 잠깐 뵈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같이 다른 가족들, 친척들도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험 때문에 못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됐고 그래서 강원도 쪽을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시간씩 기차,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찾아온 시민들. 몸은 좀 지쳤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나면서 신규 환자는 목요일 기준 7주 만에 가장 적은 7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을 맞아 정부는 재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소규모로 짧게 만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셋째 주 정점을 지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감소세가 계속되며 7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보다 12,000여 명 줄어들며 목요일 기준 7주 만에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3명으로 16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주 뒤에는 신규 환자가 5만 명대, 위중증 환자는 440명 수준이 될 거란 전문가 예측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전망치는 추석 연휴 이동량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연휴 방역 상황에 따라 실제 유행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면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향 방문을 계기로 60대 이상 고연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촘촘하게 방역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한 경우엔 방문을 자제하고 고위험군을 만날 땐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모임이나 여행은 소규모로 짧게 하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루고 대중교통 이동 시에는 음식 섭취와 대화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9곳을 포함해 임시 선별검사소 84곳도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인후통 등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으면 문을 연 선별검사소나 병의원을 이용하면 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매일 500곳 이상 당번약국과 원스톱 진료기관 700여 곳 이상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서울의 주요 궁궐과 조선왕 등이 활짝 문을 엽니다. 문화재청은 추석 연휴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 등을 쉬는 날 없이 무료로 개방합니다. 종묘는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이번 연휴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모형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행사도 열립니다. 서울 시내 주요 미술관들도 대부분 정상 개관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덕수궁관과 과천관이 연휴 내내 문을 열고 서울관은 추석 당일인 10일만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북서울미술관을 포함해 연휴 내내 모두 정상 개관합니다. 개관 10주년 기념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울미술관은 대체 공휴일인 12일에만 휴관합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도심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12일까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임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추석 당일에는 현충원 등 상습 정체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고속도로와 정체 구간 등에서는 끼어들기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귀성객 인사를 위해 방문한 서울 용산역을 찾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어제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평균인 1.6%에 한참 못 미치는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해 반영하고 장애인 권리 입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둥근 달을 상상하지만 최근 100년 동안 가장 둥근 달은 모두 추석이 아닌 그 이후에 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장 둥근 보름달이 추석 밤에 떠오르는 행운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한가위.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 밤이면 하늘을 밝히는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예년보다 밝고 둥글수록 풍년이 들고 가을 어장이 풍부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석날 밤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은 완벽한 둥근 달이 거의 없습니다. 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는 건 해와 지구, 달이 일직선을 이룰 때입니다. 망으로 불립니다. 망이 되는 시각과 달이 뜨는 시각이 일치해야 가장 원에 가까운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간 망과 추석 밤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록을 찾아보니 추석 당일에는 덜 찬 보름달이 떴고 추석날 밤이나 그 다음 날에 달이 꽉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다릅니다. 동해안은 망이 된 시점에 달이 뜨고 서울도 5분 후에 달이 떠 완벽한 원에 가까운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 달이 뜨는 시각은 강릉 오후 6시 57분, 광주 7시 2분, 서울은 7시 4분입니다. 이번 보름달을 놓치면 38년 뒤인 2060년에나 이번과 비슷한 수준의 둥근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핫도그와 떡꼬치, 호두과자 등 간식에서부터 국밥과 라면 등 든든한 식사까지 귀성길 휴게소 음식 즐겨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의 여파로 휴게소 음식값마저 껑충 뛰면서 귀성객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반 석위 오징어가 지글지글 구워지며 맛있는 냄새를 풍깁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핫도그와 입맛대로 고르는 핫바 어묵까지 소시지를 함께 꿰은 떡꼬치도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입니다.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별도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첫 명절 연휴입니다. 귀성길 재미인 휴게소 간식도 내부에서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실제 휴게소를 찾은 시민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먹거리들은 그대로인데 가격표는 예전 기억과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 휴게소는 지난 7월부터 핫도그와 떡볶이 등 먹거리 가격을 10%가량 올렸습니다. 예전에 휴게소 하면은 그래도 간단하고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다 보니까 휴게소에 있는 음식들도 좀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고 껑충 뛴 가격에 오랜만에 고향 가는 길 휴게소 먹거리를 기대했던 학생들도 메뉴 선택이 망설여집니다. 저희 닭강정 샀고요. 이제 얼마죠? 4,500원이요. 약간 가격은 조금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연휴에 2만여 명이 찾을 거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 외곽 휴게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밀가루와 달걀 등 재료 수급 상황마저 나빠지면서 지난 7월부터 국밥과 자장면 등 대부분 메뉴 가격이 올랐습니다. 운전하는 일이라서 자주 옵니다. 분식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전국 휴게소 음식값을 분석해봤더니 올해 여름 기준으로 가장 잘 팔리는 10개 메뉴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떡꼬치는 4,000원을 줘야 사 먹을 수 있고 호두과자와 라면값도 5,000원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8% 가까이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과 환율 상승,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며 한동안 물가 상승 기류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추석 귀성길 간식조차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에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추석에 선물을 받는 건 기쁘지만 잔뜩 쌓인 포장지나 종이 상자를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정부가 명절 때마다 과대 포장을 단속해도 실제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다현 기자가 단속 현장 동행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상품보다 훨씬 큰 상자에 담기거나 랩과 스티커로 치장한 제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의 과대 포장 특별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부피가 좀 커 보여가지고 포장 공간 비율을 조금 기준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백화점 식품관과 장난감 코너 등을 둘러본 결과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으로 적발된 건 모두 8개. 겉보기엔 포장이 지나쳐 보이더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과 선물 세트를 사봤습니다. 한과 36개를 포장하는데 플라스틱 12개와 비닐 12장, 그리고 종이 상자 1개가 들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종이 상자로 한 번만 포장한 걸로 보고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명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852건으로 전체 점검 건수의 0.8%에 불과합니다. 1000건을 점검해 고작 8건만 적발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14년째 단속을 이어가는데도 과대포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추석 선물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의 25%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자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포장 횟수를 2번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지만 낮게 포장된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 재포장하면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품 포장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제조사가 물게 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규제 범위를 넓혀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 규제를 뭐 무작정 그냥 타이트하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급증하는 일회용 쓰레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포장 규제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정부의 규제가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단속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포장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3년 도입된 제품 포장 규칙. 규제 대상 품목만 늘리기보단 10여 년째 유명무실한 단속 기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포항은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인데요. 군과 경찰,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포항으로 달려와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언제 지나갔냐는 듯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하지만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여기저기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물이 빠진 집안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건질만한 물건이 없을까 살펴보지만 가전제품에서 집기까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남은 집에 가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자지도 못하고 이거 어쩔 수도 없어. 어쩔 수도 없다. 어쩌야 됐고 싶어. 막막하지 뭐. 학교 운동장에서도 밀려든 진흙과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장비까지 동원해 쉼없이 치우지만 도무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직원과 해병대, 자원봉사자까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 걸 우리 해병대와 모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에서만 주택 등 12,000여 곳이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포스코 등 산업체 피해는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일상을 회복하자며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년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도 우리의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거뜬히 극복해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을 모아 태풍 피해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 시민들은 도움의 손길을 바탕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YTN 송준입니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하 주차장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사가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복구 작업은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와 수도가 끊겨서 주민들은 기본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전히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지하 주차장.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조사팀이 들어섭니다. 흙탕물에 엉망이 된 차를 열어보고 천장 배수관 주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침수돼 주민 6명이 숨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배수 시설과 사망 위치 등을 확인해 참사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 도면상에 지하 주차장 배수 시설이라든지 배출 펌프라든지 적정히 설치가 되었는지 자동차들이 주차된 장소를 확인하고 사망자들이 발생된 위치와 비교 대조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웃을 잃은 아픔을 뒤로하고 아파트는 원래 모습을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물론 상하수도도 끊겨 기본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한 게 많죠. 볼일 보는 거, 못나는 거, 8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볼일 보고. 게다가 진흙 범벅인 차를 치우는 일도 부담입니다. 심지어 재난을 수습하고 지원할 주민센터마저 물에 잠겨 행정 지원도 더디기만 합니다. 남구청에 가니까 남구청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그래 동네 포함된 데로 가라 하더라고요. 동산부에 들어가니까 이미 진흙탕이 돼가지고 업무 자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합동감식을 계기로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연휴를 앞두고 있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구는 늦어지고 또 꼭 필요한 지원마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명절을 앞둔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지하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 문제와 함께 관리 책임이나 작동 기준 등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뿌린 폭우로 주민들이 희생된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침수 경고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이른 아침 차를 빼려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빗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처럼 폭우로 지하에서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막이판을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일정 높이까지 빗물이 유입되는 걸 막아주고 유입 속도도 크게 늦춰줍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물막이판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의무 대상이 좁고 모호한 데다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위험 재우려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물막이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는 그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폭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하더라도 의무 설치 대상을 마냥 늘리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적자는 설치 비용이 문제입니다. 폭 6m에 길이 1.5m 기준 스테인리스 재질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이 듭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가격은 4, 5천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막이판 관리 주체와 작동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돼야 합니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강수량이 얼마나 될 때 작동시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상사가 생겼을 땐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에게 책임을 지우게 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단순히 차주판을 설치해라라는 문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비가 오는 때 혹은 또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때 어느 시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설치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점점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참사가 겹치면서 물막이판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부터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두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도 김 처장을 알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외국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고 시장실에서 보고도 직접 받았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의 허위 발언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적극적,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변호사비를 다 냈다는 발언과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를 배우자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발언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김건희 여사 장신고 관련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억지 기소이자 아마추어 보복 정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직후 박홍건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장사꾼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 불참한 채 지역구 주민들과 거리 인사를 나누고 SNS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어 자신의 SNS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 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아마추어 보복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고 검찰의 억지 기소는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가 결정이 됐으니까 좀 간단하게라도 입장. 지금 전통시장 지금 지역구 방문하시고 계신 거니까요. 예. 사실 뭐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좀 많으세요.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대선 시절 경쟁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이 추진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치권은 추석 뒤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직접 주문 정황이 담긴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되면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검찰 중립성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몸통인 권오수 회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본 뒤 인연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조금씩 사볼까요라는 증권사 직원의 질문에 그러시죠라고 답하거나 특정인 말고는 거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김 여사의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녹취록 왜곡 날조이자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가 허위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허위 발언 혐의 소환 통보에 대한 맞불격으로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는 무혐의를 예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원석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 자신이 수사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권을 다시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반이 지나고 지난 7월 수사팀이 교체된 뒤에도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윤석열 사단을 부인한 이원석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와 처분 결과가 검찰의 중립성을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민대학교 석박사 출신 동문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학교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동문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대 석박사 연구자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논문 표절이라고 본 검증 결과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논쟁은 끝났고 더는 해당 논문들을 평가하거나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접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그제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사업가 A씨와 A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0월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고 자신은 골프와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변호사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층이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자와 형식 등도 북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천여 명, 66%가 80살 이상 고령층으로 한 달에만 400여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이 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며 당국 간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개 제의했습니다. 회담 일자와 장소, 의제, 형식 등도 북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식의 일회성 상봉 대신 수시 상봉 등을 폭넓게 다루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영세 장관은 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한 쌀 지원 등의 유인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서 전제나 선후 관계가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산가족 제의를 통해 다른 문제가 같이 풀릴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제안에 호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약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이달 안에 북러 국경철도의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어제 올레크 코지마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가 이번 달에 북러 국경이 개방되고 철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8일 오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스코틀랜드 벨모러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여왕은 슬하에 찰스 왕세자,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 앤 공주 등 3남 1녀를 뒀습니다. 왕위 계승은 여왕의 큰아들인 73살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1926년생인 여왕은 1945년 공주 신분으로 입대해 운전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아버지 조지 6세의 서거 이후인 1952년 2월 25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의 군주와 영연방의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국 최장수 군주이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하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즉위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여왕은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에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등 최후까지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여왕은 재위 중 최근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 등 15명의 영국 총리와 함께하며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유럽연합 EU 결성, 영국의 EU 탈퇴 등의 경랑 속에 영국 사회를 안정시키고 연방 유지의 상징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강은 지난해 4월 99세였던 남편 필립 공의 사망 이후 급격히 쇠약해져 10월엔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5월 의회 개원 국정연설에 59년 만에 불참했고 6월에 열린 즉위 70주년 나흘간의 행사에 발코니에서 2번 잠깐 모습만 보이는 등 대외 활동을 줄줄이 취소해와 건강 우려가 증폭돼 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에 즉각적으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도중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왕의 가족과 영국 국민에게로 향한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의장도 고금리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는데 연준은 우리 시간 22일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과 7월 기준금리를 각각 0.7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는 22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움에서 한 발언은 파월 의장이 매파, 즉 통화긴축 선호 인사들 대열에 합류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은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완화 임무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연준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물가 상승률을 내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월간 물가 상승률 지표가 앞으로도 여러 달 계속 낮게 나와야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는 더 올라야 하며 통화정책은 당분간 제약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현지 시간 7일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4%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내년 중에는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적인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하며 긴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8일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가토 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솔직 담백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하며 이 같은 기조는 일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며 인플레이션에 있어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가 내다본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88%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각 8일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ECB는 지난 7월 11년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올려 빅스텝을 감행한 데 이어 통상적인 규모의 3배인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에 단행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현지 시각 7일 기준금리를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25%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올 초까지만 해도 0.25%의 저금리를 유지했지만 3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4월과 6월 두 차례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7월에는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번까지 최근 4차례 회의의 금리 인상 폭은 3%포인트에 이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하면 아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Надо, чтобы приехала сейчас служба и его поймала. Нет, он сбежал. Да. Вот так доверь ключик от замка.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어제 기차역과 공항, 버스터미널은 일찌감치 고향에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난 뒤 첫 명절인 만큼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랫폼을 향하는 사람들의 두 손에 알록달록한 선물이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기차를 타러 가는 아이도 깡총깡총 신난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을 찾는 사람들.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명절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발길을 재촉합니다. 이제 본가에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가는 거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타프나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이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금 본가 가게 되면은 가자마자 엄마랑 이제 집에서 식사할 예정이기도 하고.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공항도 북적이긴 마찬가지. 하늘길로 더 빨리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고향 울산으로 가고요. 코로나 걱정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안심됐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명절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가족끼리 오붓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주도로 가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한번 잃어버리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명절을 앞둔 버스터미널 승차장입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여름 날씨에 땀이 나지만 양손 가득 선물을 든 귀향객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고향 가는 여자친구를 배웅한 뒤 자신도 고향 가는 버스에 오르는 남자친구. 부모님 드릴 선물을 한 보따리 버스에 싣는 승객들.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떠나야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합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가는 거다 보니까 매년 가는 거지만 설레죠. 5분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약간 마음은 급한데. 바쁜 일상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명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지난 2년. 일상 회복으로 오랜만에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도착한 듯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입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이어온 재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개인 방역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선별진료소나 진료센터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30일, 설 연휴 끝나고 딱 사흘 뒤였습니다. 이후 두 번의 추석과 두 번의 설은 거리두기와 함께 반쪽 명절로 보냈고 코로나 사태 후 처음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 모이는데 시간이나 인원 제한이 없고 고향 오가는 기차나 버스 안에서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가족들도 입국 전 검사가 폐지돼 입국 후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제한되는 것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 금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 환자 수만 명과 중환자 수백 명이 있는 상황. 정부는 유행이 끝난 게 아닌 만큼 연휴에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추석 당일 700여 곳을 포함 연휴 기간 누적 약 6천 곳이 문을 엽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문 여는 당번 약국도 매일 500곳 이상 유지할 방침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최소한 한 곳은 원스톱 진료기관 근처에 약국을 연휴 기간 당번 약국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협조를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14,000여 개가 증가된 32,000여 개가 당번 약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환자 대응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선별진료소 603곳과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9곳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향길 오가는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낮에 150개 이상, 밤에도 140개 이상 운영하는데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날짜별로 문 연 곳을 안내합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와 검사소 등 정보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거나 성묘갈 때 한 번쯤 조화 써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조화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남의 화훼 농가들이 조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화로 만든 꽃다발 나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 재배 시설에 들어서니 그윽한 국화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맘때 가장 수요가 많은 건 성묘 때 쓰는 헌화용입니다. 이 꽃은 국화 소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리고 출하는 거의 부산, 공판장, 서울 쪽에 유통이 되고 있고. 수확한 꽃을 예쁘게 한 다발씩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얀 대국에다 노랑, 분홍, 알록달록한 소국을 옆난 위에 얹어 한 다발씩 묶습니다. 사용하는 끈은 마로 만든 친환경 소재로 꽃이 마르면 그대로 버려도 됩니다. 명절에 성묘 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꽃다발입니다. 생화를 사면은 어느 게 예쁠까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고르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화훼 농가들이 무료로 생화를 나눠주는 이유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 한국소비자원이 조화 20개를 검사해보니 2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조화 대신 생화를 쓰면 환경도 보호하고 화훼 농가에도 도움이 되기에 무료 나눔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친환경적인 우리 생활을 선물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화훼 농가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화훼 농가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5만여 송이 국화로 만든 성묘용 국화 9천 다발은 추석인 10일 창원의 천자봉 공원묘원 등 경남 지역 7개 주요 공원묘원에서 성묘객에게 전달됩니다. YTN 박종영입니다. 명절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정상적으로 기차표를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웃돈을 받고 기차표를 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물어야 하지만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여전히 암표 천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서울역 KTX 매표 창과 이른 아침부터 여지없이 긴 줄이 이어집니다. 정작 차례가 돼도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어려워 현장으로 온 사람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앱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그 인터넷 PC로 들어가도 계속 예매가 뜨긴 뜨는데 누르면 바로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일단은 빨리 와서 직접 사야겠다는 생각에. 온라인 중고거래 앱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추석 기차표를 3만 원 정도 웃돈을 얹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표도 올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팔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특정 기간을 정해 온라인으로 KTX와 SRT 기차표 예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여러 개를 사두고 재판매를 통해 큰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입석도 지금 없으셔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못 내려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웃돈을 줘가면서 미리 선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많은 사람한테 좀 피해 입히는 것 같고. 중고거래 업체 측은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지만 관련 게시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가 대비해서 웃돈으로 해놓으면 그건 저희가 제재를 해요. 저희가 보면서 게재 미노출 처리를 하는 거라서 그게 시간차에 따라서 좀 게시글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판매해 이익을 보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기차표를 사들인 뒤 판매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거나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승차권 부정 확보로 의심되는 8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자체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차표를 구하려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인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지난달 폭우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연휴에도 할 일이 산더미라 쉴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수해 복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지하가 밀집한 서울 신림동 거리. 수해 때 발생한 쓰레기들이 골목 여기저기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물이 빠진 뒤 텅 비어버린 교회 터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감돌고 침수 피해가 있었던 반지하 방들 역시 복구가 한창입니다.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 지겨우 방안 가구를 모두 밖으로 뺐을 뿐 도배 작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추석이 코앞이지만 할 일이 태산 같다면서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기분도 아니고 그따위서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되죠. 밥은 먹기는 먹는데 뭐 친지들 전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원금이라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산사태가 나 주민들이 고립됐던 건봉리 마을도 휴식을 잊은 채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매일 흙을 퍼날라 보지만 원래의 모습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명절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비가 오면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이런 산사태까지 겹쳐가지고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마을 앞 작은 카페도 한 달 넘게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해 탓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동안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업주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대출 이자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금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부담이죠. 거기에 지금 뭐 인력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분도 지금 동네 삼촌이에요.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라지만 수해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연휴가 남의 일만 같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가 내일부터 고로 3기의 가동을 재개합니다. 자동차나 조선업 등 유관 산업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건 다행히 막았지만 포스코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추위의 사태로 입은 손해가 극심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제철소가 추석 당일부터 쇳물을 녹이는 핵심 설비인 고로 3기의 가동을 순차 재개합니다. 지난 6일 새벽 최대 5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닷새 만입니다. 당시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전기 공급도 끊겨 고로 3기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고로 3기가 모두 휴풍에 들어간 건 포스코가 쇳물을 뽑아낸 지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태풍재해 복구 TF를 꾸려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수기와 비상발전기 80여 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고 임직원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침수됐던 성강변전소 복구를 시작으로 담정수 설비와 액화 천연가스 발전이 정상화되면 연휴 첫날부턴 고로 가동에 필요한 스팀과 산질소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아변변전소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추석 당일엔 고로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제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조선업과 자동차, 건설업계에 끼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닷새 만에 제철소 가동이 재개되면 유관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입는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포스코가 이번 사태로 입은 손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에 이어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배추 도매 가격이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38,8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올랐고 1년 전에 비하면 3배 수준입니다. 무 도매 가격도 20kg에 44,400원으로 지난 2일에 비해 1.4배, 한 달 전보다는 1.7배가 올랐습니다. 양파 도매 가격은 15kg에 24,000원으로 1년 전에 1.7배이고 대파는 1kg에 2,786원으로 1.4배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물가 오름세는 올해 하반기 중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아 정점이 지연되거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9년 1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값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매매 호가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는데 2013년 8월 5일 조사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30일 조사 이후 1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늘 그랬듯 사필 규정이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외면받을 거라며 아마추어 보복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본인의 무능 실정을 감추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심을 사정공한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정당한 기소에 대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향후 재판 절차에서라도 뉘우치고 속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와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을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시효가 정지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배모 씨는 이번에 재판에 넘겼지만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모 씨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배 씨와 똑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에 대한 처분도 미뤘습니다.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선거법 혐의와 달리 공소시효가 남았고 식사 자리와 관련한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배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빨리 결론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기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해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경찰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가 알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김 씨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 전반에 지시를 통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배 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이어 김혜경 씨 소환 조사까지 벌였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의 혐의를 더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에 공개 제의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 일자와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라며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5시 마감 통화 때까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권 장관 명의의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수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북한이 2년 반 넘게 봉쇄했던 러시아와의 국경 문을 열고 이번 달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여서 무기 수송을 위한 준비 차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교입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북러 국경철도가 이번 달에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하며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가 북한에 수백만 발의 탄약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쓸 로켓탄과 포탄을 북한에서 사들인다는 건데 미국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Well,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is that Russia has specifically asked for ammunition. But in terms of the capabilities, I don't want to speculate on what Russia may or may not need beyond that or what they could offer. 때문에 두만강 철교의 운행 재개는 러시아로 탄약을 운반하기 위한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보다는 육로를 이용하는 화물 열차가 무기 운반에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로 북한에 원유와 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제 무기의 구입은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혀 후속 대응이 예상됩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알박기 비판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법 위에 알박기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면서 앞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강제 철거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신도가 집행인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이 7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정도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이 19역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6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완공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합은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 500억 원 규모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놓은 감정가 80억 원보다 6배 넘게 많고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150억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조합 측은 다른 주민들이 이주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면서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내야 할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주한 지가 벌써 4년인데 계속해서 교회가 저러고 나오니까 언제 입주할지 모르게 됐죠.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꼼짝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되는데 거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억울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 억울하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 금융비용 부담에 조합 측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알박기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떼법으로 인한 나비 효과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이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가 비용 상승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번 선례에 따라서 다른 정비사업 구역의 보상이나 협의 과정은 물론이고 정비사업 전반의 법적인 보상 체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알박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조계종이 있는 지금 조계사 있는 그 지역도 만약에 재정비하게 되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될 것이고 50년이 됐어요. 문화재에 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지구 딱 지정되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니까요.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범죄에 노출되면 심리적으로 당황하기 쉬운 만큼 미리 대처법을 숙지해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가방을 맨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회색 반팔 차림 남성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얼마 뒤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이 내리자 남성도 뒤따라 내리더니 책가방을 붙잡고 강제로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게 합니다.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신고할 수 없게 휴대전화를 뺏으려 들기까지 합니다. 여학생을 협박하며 꼭대기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주민과 마주친 남성. 필사적으로 닫힌 버튼을 누르는 여학생을 위협하더니 주변을 의식한 듯 이내 사라집니다.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이 남성은 42살 회사원 A씨로 여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따라들어서 무서운 자세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여학생을 뒤쫓아 간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에게 범행 장면을 들키자 도주한 뒤 자신의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여학생을 훈계하려고 쫓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성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폐쇄되고 좁은 공간인데다 범행을 당하더라도 곧바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보통 CCTV가 달려있지만 건물 관리자가 항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뒤쫓아오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불가피하게 같이 타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친구라든가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바로 이제 범행이 많이 벌어지면 바로 이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을 의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주저하거나 범행을 포기할 수도 있어서 또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을 경우 비상 버튼 앞에 서서 언제든 누를 수 있게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같은 고령 운전자라도 80살이 넘으면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안전대책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연령대를 나눠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채 앞서가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넘어 옆 차로를 달리던 차에 부딪히고 함께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던 차량 앞을 가로막아 버리기도 합니다. 모두 7, 80대 고령 운전자들이 낸 운전 부주의 추정 교통사고입니다. 고령자 운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 운전자 가운데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살 이상 운전자를 5살 단위로 나눠 교통사고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인명피해 환산값을 사고 건수로 나눈 수치인데 80대부터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오히려 60에서 70대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력도 저하돼서 위험을 늦게 발견하고 또 반응 시간도 길어져서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도 저하가 돼서 사고를 피하기도 어렵고 사고 나면 사고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한된 상황. 65살 이상 모든 운전자에게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60에서 70대에겐 비교적 느슨하게 풀어주고 80대에게 더 강화해 적용하는 게 한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연령대별 순위를 정한 맞춤형 혜택을 통해 고위험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차등화된 맞춤형식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무조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대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적인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하면서 긴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시각 8일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솔직담백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하며 이 같은 기조는 일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며 인플레이션에 있어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가 내다본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88%까지 치솟았습니다. 미 연준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오름세에 시장 전망치보다 더 큰 폭인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1.25%로 올랐습니다. ECB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ECB가 지난달 말 11년 만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이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오름세 때문입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9.1% 뛰었습니다.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7월에 8.9%를 뛰어넘었습니다. 유로화 가치 급락도 물가에는 결정타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슈퍼 긴축에 따라 지난해 1유로에 1.2달러 수준이던 유로화 가치는 최근 1유로에 1달러가 깨진 뒤 이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는데 ECB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And inflation is now expected to average 8.1% in 22, 5.5% in 23, and 2.3% in 24. 라가르드 총재는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took today's decision and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because inflation remains far too high and is likely to stay above our target for an extended period. 라가르드 총재는
러시아가 유로존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내년에 역성장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는 분들은 안개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곳곳에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짧은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30도, 춘천도 30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추석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 있습니다. 한편 어제 발생한 12호 태풍 무이파는 연휴가 끝나고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